자, 이제 우리 431쪽에 나와 있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다 그랬을 때 이제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중앙예산기관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중앙예산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기재부 같이, 우리나라 기재부 같이 예산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 저 기획예산처하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가 있었는데,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가 됐죠, 그죠? 재정경제부, 제가 뭐라 그랬어? 재정경제부하고 그 다음에 저 기획예산처, 예, 여기 합쳐져 가지고 아무튼 기획재정부가 된 겁니다. 아까도 잘 말했나요? 아무튼 용어들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이게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예전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기획재정부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고수지 총괄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예산기관이 합쳐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게 기획재정부다 이렇게 봐두시고, 우리나라에서의 여기가 이제 중앙예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곳하고 국고 수지를 총괄하는 데가 떨어져 있으면 서로 견제 기능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게 한 군데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기획재정부의 힘이 장난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의 그 관료들의 어떤 엘리트 의식들도 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라는 책임감도 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폐쇄성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예, 자기네들이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식이 좀 강하다 보면은,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대통령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거를 영원히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좋게 보면은 소명의식 사명감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요구에 둔감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런 거는 뭐 여담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 행정기관별로요, 기획예산 담당관이 이제 있어가지고 자기네 이제 그 행정기관의 예산을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또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기관이 있어요. 예산 절차에서의 독립기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부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의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상의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그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이제 반영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독립기관으로서의 의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상 기재부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좀 건드려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최대한 협의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최대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서 감액을 하려고 한다, 좀 힘을 써가지고 기재부가 야, 이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거 좀 감액해보자, 이렇게 하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당의 독립기관 장이 나와가지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견이 대립되는 속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예산 편성이잖아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국회로 제출할 때 그 반대 의견도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도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독립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것이죠. 독립기관 장의 의견은 이랬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이거였다. 아니,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타당한 것인가를 이제 판단해 보면 되죠, 국회에서.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독립기관 장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주로 어디냐? 자, 봐보세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기재부가 있고, 기재부 장관이 이 기관이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이걸 이제 주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앙행정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중앙행정기관들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역할을 할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독립기관들이 있어요. 독립기관이 있는데, 이 독립기관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국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 이제 사무처가 있어요. 국회 사무처.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장을 사무처의 총장입니다. 총장, 정식 명칭이 사무총장이라고 부르죠. 사무총장. 여기가 이제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법원에 가면은 이제 법원에 이제 행정처가 있어요. 행정처가 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행정처에 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 사무처가 있는데 여기는 사무처장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죠. 중선관위에 여기에도 이제 사무처가 있는데요. 사무처에 여기도 총장이라고 불러요. 뭐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가 이 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를 우리가 지칭할 때 뭐라고도 이제 부르냐면은, 여기를 지칭할 때 요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기들을 지칭할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이제 그 예산 상에 봤을 때 중앙관서라는 표현을 써요. 예산과 관련한 법은요, 이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들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표현돼요. 국가재정법에서 중앙관서의 장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중앙관서의 장 해가지고 중앙관서장이라는 표현이 하면 이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한 입장이 있는 그 주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예산상 독립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게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여기가 이제 보면 부처청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처청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니까 부처청의 장들이 이제 그 예산과 관련해서 관여를 하고, 특히 이제 여기 부하고 청은 또 이제 합쳐져서 부 밑에 있으니까, 산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이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앙행정기관이라면 부처청을 먼저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거기에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간주한다 라고 돼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정부조직도에서 봤었던 위원회들이에요. 위원회들. 그 여러분들이 봤던 위원회 중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국무총리 직속의 4개의 위원회가 있었죠. 그런 데들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취급이 되는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이제 예산을 독자적으로 이제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게 되는 것인데, 이 독립기관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가 또 있어요. 독립기관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가 바로 여기에 국정원이 이제 포함됩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원래는 여기 이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돼야 되지만은, 이 국정원은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요. 알겠죠? 예산과 관련해서만. 예산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국정원 예산은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건 거의 뭐 신임 예산 같은 걸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얼마 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만천하에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그렇고 어설프게 중간적인 지위에 있는 게 감사원이에요. 왜냐면은 감사원은 독립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를 여기다 씁니다. 위치를 여기다 쓰고 국정원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까지는 인정은 안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아까 독립기관 장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국무회의에 감사원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감사원장한테 물어봐야 돼. 도대체 예산이 왜 이렇게 필요한 거냐.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독립기관스럽게 취급을 하지만 독립기관이다 명시적으로 돼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정보원은 예산에 있어서는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독립기관들은 아까 여기들이었고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까지 합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독립기관과 관련해서 그 밑에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독립기관으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이제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독립기관처럼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앙관세 장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 장관들과 더불어 중앙관세장이라고 불리는 자리들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예산 편성의 어떤 성격인데 뭐 이게 재정적이고 회계적인 도구이지만은 그러나 성질로 봤을 때는 되게 정치적이에요. 되게 정치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왜 로이의 그 정책 분류 기억나십니까? 로이의 정책 분류 중에 우리가 이제 배분 정책이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물론 여기는 배분 정책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배분 정책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거기서 자원을 둘러싸고서 나한테 더 줘 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나한테 더 줘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포크 배럴과 로그 롤링과 이런 게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치 과정인 거거든요. 내 거 내놔 라고 요구를 하고 일단은 그죠? 내 거 내놔 라는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가서 타협도 한다 로그 롤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GTX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GTX가 나왔을 때 경기도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왜 소방서에다 왜 전화 걸어가지고 나 경기도지사야 당신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회자됐던 그분이 이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그때 상대방 후보가 그 방송에 많이 나오는 뭐 작가라고 불리는 그분이야. 전직 장관. 그분이 경기도지사 나왔는데 이게 그때는요. 그분이 이제 도전자로서 GTX 공약에 대해서 허무맹랑하다고 그랬어. 허무맹랑하다고. 그게 실현 가능하겠냐고. 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아이디어로 한번 튀어나왔던 것이 실제로 좀 묵혀있다가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까먹지 않고 있어. 까먹지 않고 있다가 그거 해줘라 라고 요구하게 되고 마침 또 거기에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노선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노선들이 살아나가지고 하나의 노선이 비현실적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지적도 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 이거 해보자.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그때 한다 그래놓고 왜 안 하냐. 자꾸 이제 요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눈앞에 현실이 되더라고요. 눈앞에 현실이 되는데 그것도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B, C가 제일 맞는 거.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B, C가 좀 떨어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도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또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또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로그롤링이에요. 로그롤링. 그러잖아요. 서로 다 해주라고 그랬다가 순번을 기다려가지고 야 우리가 BC가 좀 떨어지니까 다음 순번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BC를 맞춰서 역을 뭐 한두 개 더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BC를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등장하더라고. 이게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정치적 과정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치적 과정이다. 그 성격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윌다브스키 같은 이 예산론에 정통한 점중주의 학자, 점중주의론자인데 윌다브스키는 야 예산이라는 걸 줬던 거를 안 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줬던 거는 계속 주고 그리고 조금씩 정치적인 이해를 반영해서 조금씩 늘려서 지출하는 것만이 이 방법이 되지 이거를 뭐 어디 있는 걸 줄이고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비판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감축관리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비판을 받아요. 경제가 매번 팽창할 때에는 상관없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세입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세입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조금씩 더 주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좀 위축되고 이럴 때는 이 세입도 별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도 별로 안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정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까지 온 거죠. 아무튼 이게 다 정치적인 공방 이런 것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까 이게 재정적인 그 회계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정이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래서 돈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기재부는 돈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역할, 곡간지기 역할을 하는 거라서 때로는 기재부가 악역을 하기도 하는 거죠. 악역을 하면서 이제 국가 재정 상태가 너무 불건전해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정국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돈을 다 써야 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져요. 그렇지만 기재부는 또 기재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럴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무턱대고 돈을 막 썼다가는 나중에 가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또 브레이크도 잡아주고, 그런 정치적 공방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막 기재부 공격도 많이 합니다. 기재부가 썩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공격도 많이 하고, 이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러면서 막 이제 공방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공방이잖아요. 정적 공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잘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자, 이제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안 제출을 할 때 예산안을 이제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출할 때 뭘 제출하냐? 5가지를 제출합니다. 5가지를. 일단은요, 내년도 예산 이렇게 짰어요 라고 하는 예산 총칙을 제출해 줘야 되고요. 예산 총칙.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체적인 이제 그 가이드를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예산 총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 세출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세입 세출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2월 공부했었죠, 지난번에. 우리 2월 공부했었죠? 공부했었잖아요, 2월. 2월 중에, 이게 2월 될 것이 빤하게 예정되어 있는 2월이 있다 그랬어요. 빤하게 예정되어 있는 2월이 있는데 그 2월을 뭐라 그랬어요? 명시 2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명시 2월비가 같이 넘어와 줘야 돼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2월 해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시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 2월비가 이렇게 넘어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예산안을 제출할 때 또 있잖아요. 계속비 있죠. 계속비 같은 것도 내년에도 또 편성돼야 될 계속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계속비들도 넘어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국고에서 어떤 외부하고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항목들도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국고채무부담행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또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국고를 가지고 채무부담을 하기로 약속한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돈 써야 될 일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요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장기적이에요. 계속비랑 조금 비슷해. 그러니까 계속비도 1년에 끝나지 않을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연도는 1년으로 짜기 때문에 1년으로 끝나지 않을 토목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비로 지정해 가지고 한 번 확정해 줬으면 그 다음 연도에도 돈 줘야지, 이거를 갖다가 1년 주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고민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파재 끼다 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계속비라고 하는 것, 요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최대로 하면은 5년, 한번 연장하면 10년까지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국고 채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말입니다. 국고 채무부담행위도 비슷해. 그렇게 장기간에 걸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년도에 한번 끝날 거면은 한 방에 하고 끝나면 되잖아. 근데 국고 채무부담행위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계약을 원래 맺을 때 단년도 계약을 맺으려면 수량이 적어지니까, 뭐 입찰 같은 거를 받을 때에도 수량이 적으니까는 단가를 후려치거나 이걸 못해. 그거보다는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이제 가격도 더 싸게 단가를 낮춰서 가져올 수 있고 뭐 그런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바로 국고 채무부담행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전투기 F, 요즘에 최신이 뭐예요? F-15야? F-30인가? 15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몇십 대 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1년에 살 수 있나?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1년에 그 수량을, 물량을 주지도 못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도 한 큐에 그걸 사려면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큐에 못 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 해에 걸쳐서 계약을 맺는 거죠. 여러 해에 걸쳐서 계약을 맺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하는데 한 큐에 계약을 맺어야 야 비행기 좀 야 뭐 그래도 뭐 한 10대 사면 한 대는 그냥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라도 해보지. 그잖아요. 그렇게 할 때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매년 상기시켜줘야지. 이거 국고채무부담행위 해놨던 거 알지? 이거 예상 올해 또 줘야 돼.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은 비슷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포함되는 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속철도 요즘에는 뭐 이제 현대로템 같은 데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KTX 도입할 때는 여러 회사들 걸 놓고 입찰을 했어요. 입찰해가지고 일본의 신간센도 뭐 입찰에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의 떼제베라고 하는 걸 도입했단 말이에요. 떼제베. 요거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그거로부터 시작됐어. 어? 그 도입하는 과정이 문제가 돼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게 엄청난 국가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큐에 그걸 다 도입할 수 있냐?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입해 올 때에도 여러 해 걸쳐가지고 국고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국고 채무부담행위도 예산안에 같이 포함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국고 채무부담행위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예산안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 종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종류. 요게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방에서도 지방의 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하겠죠. 편성해서. 그럴 때 편성에 제출할 때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 글자만 빠지면 돼. 국고라는 말만 빠지면 돼. 국고라는 말만. 그건 국고가 아니잖아요. 지자체 돈이지 그게 국고는 아니니까 국고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채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절차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빠개지는 겁니다. 이제 절차에서부터 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예산 절차잖아요. 일단은 예산 절차 먼저 좀 보고 나중에 가서 이제 예산 결산 절차를 함께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 절차로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짜잖아요. 이게 3년 주기라고 그랬죠? 3년 주기.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2021년 예산 짤 때는 말이야. 2020년에 잘못한 것 좀 반영해가지고 계산 좀 해.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산 과정에서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됐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2020년도 예산은 지금 집행 중이고 2021년도 예산은요, 1월 달부터 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끼케야 2019년도의 예산이 어땠는가를 가지고 반영해서, 그걸 2021년도 예산에 감안할 수가 있지, 2020년도 예산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3년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코로나로 우리 재난지원금 준다고 할 때도 선별 지원해 주자고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별할래? 그랬더니 소득 수준을 가지고 나누겠다. 근데 그런 게 다 그래요. 우리가 결산도 막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 가지고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소득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는 줄 알아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데 그런데 이제 소득 수준을 감안해 주겠다. 가령 그렇게 한다 치면은 이제 지금은 또 좀 괜찮다.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와서. 근데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땐 상반기잖아요. 그 코로나 터졌을 상반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상반기 때는 그런 거죠. 상반기 때는 아직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가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럼 상반기 때 그걸 선별하려면 전전년도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그걸 가지고 코로나 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타당하겠냐, 과연. 재작년 소득 수준을 가지고, 그럼 재작년에는 돈을 벌었다가 은퇴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소득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소득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 힘들어졌는데. 자영업 하다가 막 지금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작년에 소득이 괜찮았네? 그래가지고 안 줘. 웃기잖아요, 그죠? 웃기잖아. 우리 학원도 코로나로, 휴원하라 그래서 휴원했더니, 재난지원금도 안 줘. 재난지원금도 매출 기준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우리 학원이 뭐 가난한 학원이지만
매출 기준은 뭐 또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안 주고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아씨 야 그 한 200만 원이라도 시원한 기간에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 200만 원이라도 나오면은 위로금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데 그거도 안 줘. 이게 선별할 때 그 기준이 항상 모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다시 요즘은 이거를 만약에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세입 세출과 관련된 그 통계 이거를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이거 한 전전년도 거 이런 자료 가지고 반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흔히 발생한다. 왜? 주기가 3년 주기여가지고 바로바로 통계가 안 잡힙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왜 저걸 갖고 논쟁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구조를 알면은 딱 이해가 오잖아요. 그죠? 왜 그때 선별 지급을 반대했는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의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절차로 와보면 내년도 예산은요 올해 1월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중기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기 사업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중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기 사업계획서는 말입니다. 여기 1월 31일까지 제출이 돼야 돼요. 1월 31일까지 제출인데 누가 하는 거냐면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중앙관서의 장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말이죠. 중앙관서회장이 어디다 해요? 중앙관서회장이 이거를 갖다가 기재부 장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5년간 이런 중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산 많이 줄 거죠? 이렇게 많이 주겠죠? 예, 희망사항을 섞어가지고 딱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말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이것을 하달합니다. 하달을 하는데 어디다가 하달을 하느냐? 어디다 하달을 하냐? 이것은 3월 31일까지거든요. 중앙관세 장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누가 하느냐? 이건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을 갖다가요. 중앙관서의 장에게 백시키는 거예요. 중앙관서의 장에게 백시키는 겁니다. 백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기재부 장관에서 중앙관세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요때 있잖아요. 요때 우리가 좀 봐야 될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형형색색은 다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일단은요 봐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넘어갈 때 요거가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을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율 편성 요게 있잖아요. 탑다운 예산제도예요. 탑다운 예산제도 탑다운 방식인데 이제 하향식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하향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율 편성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율 편성이니까는 이게 밑에서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이게 딱 제한을 딱 가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용돈 주는데 예전 방식에서는 야 너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 좀 뭐 다 적어와봐. 그래가지고 여기 얼마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짜올 때 항상 어떻게 짜겠어요? 참고서 얼마 필요해요? 뭐 밥 먹는데 얼마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서가 사실은 한 2만 원이면 되는데 한 2만 5천 원 낸다든가 그렇잖아요. 밥 먹는데 있잖아요. 한 끼당 8천 원씩 넣어놓고 한 6천 원짜리만 먹는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거를 사겠다라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짜증나. 나중에 이걸 다 걸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매년 그거를 뭐 이렇게 인상하려고 그래. 내보라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됐어. 야 그런 거 짜오지 말고 야 일주일에 2만 원 줄 테니까 너 2만 원 범위 내에서 네가 알아서 짜서 써.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어때요? 밑에서 자기의 의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총액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쥐어 짜가지고 알아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탑다운이에요. 위에서 예산이 함부로 팽창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위에서 통제하는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가요, 노무현 정부 때 이 재정개혁을 많이 해요. 재정개혁 관련해서 거의 노무현 정부 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조금 덧붙이면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몇 개 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이제 기존의 정부가 너무 개입해 오다 보니까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되던 측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딱 고삐를 이제 잡았던 시점 정도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4대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나온 게 총액배분 자율편성이에요.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지출통제예산제도입니다. 지출통제예산제도라는 말 봤었죠? 지출을 통제하는 거예요. 야, 얼마 이상 지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지출을 통제하는 방식의 예산제도. 탑다운 방식이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있잖아요. 요게 국무회의 있잖아요. 국무회의에 보고가 돼야 돼요. 국무회의 보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심의라고 합시다. 심의, 여기는. 보고라는 말이 또 겹칠 것 같으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요. 대통령이 이제 승인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예결특위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무회의는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행정부 내 최고 심의기구로서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국무회의가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이거를 기재부가 지멋대로 그냥 짜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총액을 한번 주면은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경이 크겠습니까? 변경이 작겠습니까? 변경이 작지, 당연히. 변경이 작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변경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변경을 많이 주면 안 돼. 변경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변경을 많이 주면 총액 배분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면은 안 바꿔줘야 돼. 이 총액 배분 자율편성의 선구주자인 스웨덴 같은 경우에 보면요, 100%래 그냥. 총액 배분 한번 주면요, 얄짤이 없대요. 얄짤이. 그 다음에 해서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예산 아무리 이 범위에 짜봐도 이게 너무 부족해서 안 된다. 더 달라.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요, 아이씨, 국물도 없구나. 그러고서 포기합니다. 총액 배분 떨어지면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산을 짜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한 총액 배분으로 확정되는 게 7, 80%선 여지를 가지고 있대. 기재부가. 왜? 재밌잖아. 기재부가 이거를 쥐고 있어야, 한 20, 30%는 쥐고 있어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타벅스 사가지고 오지. 다른 공무원들이 출장 와가지고, 우리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또 기재부의 그 부처별 담당하는 담당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죠. 설명해봐라. 딱 앉아가지고, 그죠? 앉아가지고 브리핑 해봐라. 브리핑 듣고 뭐 입장은 알았다. 뭐 알겠고 돌아가 있으셔라.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융통성, 미처 못 챙긴 것에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줘야 그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근데 총액 배분 딱 받았을 때 요거 신뢰하지 않지. 중앙관세에서 이거 좀 늘릴 수도 있겠다. 여기에 최대한 맞춰보고 부족하다고 가서 땡깡 부릴 만한 거를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거.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힘이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가이드가 딱 확정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도 없고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지멋대로 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결특위는 이제 그런 거냐. 국회에 가면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느냐,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법제상. 그게 전원위원회라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 300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벼룩이 3마리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몰고 오는 것보다 국회의원 3명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다
자기도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지 주장, 지 생각 이런 게 다 제각각입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이제 충돌한단 말이에요. 같은 당 안에서조차. 그런 정도로 이게 개성이 뚜렷한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을 300개를 모아놓고 거기서 토론해보자. 이건 난상도 그런 난상이었겠죠. 그거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문적인 영역별로 그리고 특히 행정부의 부처를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놨어요. 기능별로 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눠가지고 각자 이제 할당을 해놓고 그에 관련된 법안을 내고 그걸 심의하고 1차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럼 거기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전체 300명이 모여서 찬반을 다시 물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상임위원회라는 데가 그런 걸 이제 처리하는 데예요. 알겠죠? 상임위원회가. 상임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항상 거기에 이제 임명돼 있다? 항상 임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라는 말은 항상 활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하나 이상 많으면 2개 상임위원회에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가려고 박이 터지는데 여담입니다만은 그때 가장 박 터지는 데가 경제, 기업들 다루는데 이게 지금은 또 안 그러겠지만은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떡고물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포획 이런 게 옛날처럼 조직적인 범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 돈 받고 뇌물 받고 정책 만들고 이걸 대놓고는 못할지언정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을 받으려고 꼭 그 자리에 간다라기보다는 그게 결국에 권력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엄청난 권력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비중이 작은 농림축산식품부 뭐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또 해양수산부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커버하는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런 데들이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SOC 하나라도 더 땡겨올 수 있는 국토교통부 여기 박 터집니다. 여기 박 터지고 소소하게 국민들한테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 나 이거 예산 땄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교육부. 교육부로 가면은 우리 동네 여기 초등학교에 잔디 내가 깔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육부 장관하고 친해서 교육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예산 따왔다 이런 거 막 이제 할 거리들이 좀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들 지역구에 예산 따올 수 있는 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아니면 국가 경제를 이렇게 관장하는 데들 이런 데 인기가 많고 의외로 국방부 이런 데가 인기가 없대요. 국방위원회 이런 데 하면 중요한 일이지만은 굉장히 국가상으로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지역구 국민들한테 이렇게 눈에 띄는 활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관심이 이렇게 크지가 않은? 당연히 국가가 국방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경험치에 우러나오는 거니까 자기들이 이게 득표에 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상임위원회도 서로 가려고 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밀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에 초소년 뽑는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초소년 뽑으면 그런 때 밀려. 그럴 때 밀려. 밥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나 밥이 안 되잖아. 그러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거는 흥미로우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말고요.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없어지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없어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구성했다가 활동하고 없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특별위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위원회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독특한 지위를 가진 특별위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걸 줄여서 예결특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여기는 왜 독특한 지위냐면은 예산결산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것은 있잖아요.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기네가 커버하는 기관들에 대한 그 예산을 1차적으로 다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모으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아요.
뭐고 여기 위원회 숫자도 많아. 50명이나 돼요. 그리고 활동 기간도 원래 상임위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이건 1년마다 한 번씩 바꿔.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이라는 게 없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결산이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런가요?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임위원회보다는 좀 높은 차원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인데 기간은 정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활동해야 돼. 계속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특별위원회지만은 임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얘는 어떤 기구다? 임시기구가 아니고요. 얘는요. 무슨 기구? 얘는 상설화된 특별위원회. 이런 아주 독특한 점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1하고 2 사이에 점오. 되나요? 네. 그렇게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하고 2 사이인지 뭐 0하고 1 사이인지 아무튼 중간적인 위치다 이 말이에요. 기준을 잡는 거 양쪽의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저거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게 예결특위고 예결특위는 그러니까 상설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자기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또 이거 활동을 해야 돼요. 별도로 활동을 합니다. 1년 단위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결특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룬 예산안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가 예결특위고요. 사실상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거의 확정하는 거예요. 거의 확정해가지고 본회의로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본회의라는 게 300명이 모여서 이제 표결을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최종 절차긴 한데, 이 최종 절차 큰 의미가 없어요. 가끔 보면 본회의장에서 싸울 때도 있죠. 그거는 굉장한 이슈가 된 진짜 특이한 사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본회의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루 열어가지고, 하루 동안 180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180개를 논의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거수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그 법안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당에서 야, 그거 뭐 별로 문제 삼을 거 없어. 뭐 그러면은 다 그냥 찬성. 야, 뭐 상임위원회가 통과시켰는데 뭐 잘했겠지. 그러고서 찬성시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안건. 그래서 우리 당은 당론상 이거 반대야. 그럴 때는 본회의장까지 활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만 보셔가지고 본회의가 되게 중요한갑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별로 그렇지 않고 본회의는 사실은 되게 요식적이에요. 법안 같은 거 처리할 때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본회의에서 통과는 하지만 위원회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위원회 중심주의. 응? 이거를요 전원위원회 방식처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그냥 의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국 같은 나라가 좀 그러거든요. 근데 영국은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참 얘기해 줬던 것 같다. 영국의 예산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죠. 걔네들은 예산을 잘 다룬다고 그랬어요? 안 다룬다고 그랬어요? 안 달아. 그러니까 그냥요, 정부가 편성해가지고 던져주면, 그걸 그냥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얘기예요, 걔네는. 그걸 별로 토 안 달고, 의결한다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손은 못 보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중심으로 가긴 가는데,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시끌벅적하긴 해. 시끌벅적하긴 하고 그걸 최종 조율하는 데가 예결특위예요. 그 예결특위 위원은 일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50명 안에 들어가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사실상 최종 조율하는 곳이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구 예산 여기서 막판에 밀어넣으려면 예결특위 위원이 돼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막판에라도 딜 칠 때 아씨 뭐야 이러면서 막 야 이건 깎고 이거는 넣고 야 정부가 낸 거 중에 이거 깎으면은 뭐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준다니까 야 그거 살려주면 우리 지역구 예산도 이거 넣어줘. 그리고 뭐 니네 여당만 늘리냐 야당도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막판에 진짜 정치적인 이 협상이 아주 불꽃 튀게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11월 말 12월 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인 경우와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경우가 지역구 예산 짤 때 차이가 많이 나. 그래갖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해줬었나요? 선수가 많은 국회의원은 에이 저 아마추어 같은 놈들 이러면서 사전에 이제 기재부에 이 높은 고위직 관료하고 식사 한번 때렸지 이미.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의 치열한 공방이 있는 거고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결특위예요. 예결특위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를 머릿속에 그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요 파트에서는 잘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일단은 요거 예결특위에다가
보고는 해놔야 돼요. 내년 예산에 총액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라고 보고를 해주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짰다고? 알았어.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중앙관세장이 예산안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요구서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요. 예산 요구서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5월 31일까지다.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달 간격이네요. 보니까, 그죠? 2달씩 여유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5월 30일까지, 요거는 또 이제 중앙관세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넘겨야 되겠죠. 그죠? 기재부 장관한테 넘기면, 기재부 장관이 이걸 가지고 예산 사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예산 사정. 사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넘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 조율한다는 얘기예요. 예산 사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예산안을 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또 예산 사정을 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이제 최종으로 넘겨요. 국무회의가 이제 심의하고 여기에서 이제 심의하고 대통령이 이제 승인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줘야 됩니다. 왜 여기는 하얀 글씨로 그냥 쓰냐? 이거는 좀 이제 굵직한 과정이고요. 아까 요거는 좀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사전적인 절차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필수로 이렇게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튼 얘도 뭐 중요한 절차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뼈대로는 요런 하얀 애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는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데 기한이 있다 그랬죠? 요거에 대한 이제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한이 이렇게 보면은 기한이 말입니다. 기한이 나눠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헌법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 1월 1일이죠.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얼마 전이라고 그랬어요? 90일 전까지 이게 넘어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게 넘어와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따지면은 얘는 10월 2일, 얘는 9월 2일. 그 둘 다 안 어기려면 9월 2일까지 내면 돼. 그러면 헌법도 안 어기고 법률도 안 어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9월 2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예결특위가 활동할 때 전반기에는요, 전년도 결산 심사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끝나냐면 8월 31일까지 끝나. 그러고 나면 9월 2일까지 바로 예산안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뭔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절차까지를 일단 받아야 되고요. 국회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국회 예산 시간이 시작되는데, 요게 사실은 요 전에 8월 달에 국정감사를 해놔야 돼요. 국정감사를 해가지고 나라 돈 쓰는 데도 한번 다 뒤집어 엎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를 잘하고 있나도 보지만은 그것이 다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돈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능률적 행정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들을 그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지? 강의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스코어 10월 13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 국정감사 기간 아니야?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8월 달 있잖아요. 이때까지 국정감사 하게 돼 있어요.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될 때예요. 100일 이내 회기를 가지고 정기회가 열려. 나머지 기간에 회의하려면 임시회라는 걸 별도로 열어야 되고 이때는 의무적으로 딱 열려. 9월 1일이 되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 본회의 의결로 국회에서 확정을 하면은 정기회 기간 중에도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털 나고 8월 달에 국정감사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그 사실은 규정은 8월 달까지 해놓고 9월 2일 날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러면은 예산이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예산 심의 절차 바로 들어가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국정감사 자체를 이렇게 늦춰버리니까
그러면 결국 예산 심의를 좀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국정감사 끝나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와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이렇게 짰습니다. 내년도 국정운영 이렇게 할 테니까는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세요. 라고 이제 국회에 와서 그걸 호소해야 돼. 근데 그게 국정감사 끝나고 한다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예산 심의를 좀 충분히 하라고 기간을 주지만은 뭐 우리랑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우리도 이제 과제 내라 그러면 언제 내요? 과제 내라. 방학 숙제 해라. 방학 숙제를 한번 생각해요. 방학 숙제. 방학 숙제는 개학하기 이틀 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한 3일 전.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미리미리 합니까? 기간이 있었지만은 맨날 그런 꼴이 나. 그러니까 맨날 막판에 가가지고 뭐 논의가 덜 돼가지고 맨날 난립니다. 난리야. 근데 또 일찍 시작한다고 또 일찍 결론이 날까? 그것도 좀 아닐 수도 있어. 일찍 시작해봐야 싸우는 기간만 길어질 수도 있어. 촉박해야 뭔가 그럼 이렇게라도 하자 이렇게 막 제3의 안이 나왔을 때 몰라 알았어 그렇게라도 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도 하고 참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차가 기한을 많이 확보해 주라고 8월달까지 국정감사 하고 말이야 9월 2일날까지 말이야 예산안 올라오면 대통령 시정연설 바로 듣고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심의 절차에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가라 말이지. 원래는 그런 절차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국정감사 추석 뒤로 미뤄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9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9월에는 추석이 애매하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맨날 10월 달에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산 볼 수 있는 게 뭐 한 달? 한 달? 한 달밖에 안 남지? 한 달밖에 안 남아. 응? 그렇게 됩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산 순기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예산 확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을 따낼 때 그러면 어떻게 따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쓸래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요, 어떤 전략을 쓰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기 사업 계획서를 막 거창하게 잡아야지. 거창하게 잡고 이걸 제출해.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이 왔는데 총액이 너무 보잘것없어. 그럴 때는 진짜 중요한 사안을 좀 떨궈 놓고 나머지를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재부 쫓아가야죠. 이 중요한 사안이 남았다.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냐. 이거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튼 수작하다가는 또 이제 당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야, 총액 배분에서 우선순위로 그걸 넣었어야지 왜 안 넣어?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재부도 좀 꼬드겨 갖고 좀 더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또 다른 전략은 뭔지 알아요? 또 다른 전략은 국회의원들이 안달박달할 수 있는 예산은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거나 최소화해. 그래 놓으면은요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국회 시간 동안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부활시켜줘. 근데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금액을 증액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독자적으로는. 그걸 할 때는 자기들이 원할 때는 행정부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의하러 올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안달박달할 수 있는 예산은 최소화시켜놔. 근데 거기서 늘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재부가 내려준 총액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아마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안 짜고 이런 과정에서 지랄지랄 할 겁니다. 아마 국회의원이. 왜 이런 중요한 예산을 뺐냐.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장관이 한번 깨지더라도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고 이제 시작하면 되죠. 저희의 불찰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욕 한번 얻어먹으면 되지.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욕먹는 거야. 뭔 상관이야. 원래 그러라고 있는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장관인데 장관은 뭐 가면은 맨날 거기서 뭐 깨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뭐 국민을 대표한다 그래갖고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도 막 지랄지랄해. 원래 그러는 거고 그렇다고 장관이 맞서가 같이 지랄할 수가 없어. 같이 그렇게 싸우는 장관이 있긴 하대. 보니까 그런 사람 뭔지 알아요? 선배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하는 거야. 그게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거 먹어주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눈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앉으려고 국회의원도 막 바락바락하지만은 장관도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관료 출신이 가가지고 관료 출신 장관이 가서 바락바락한다, 그럼 개박살납니다. 여야가 협심해서 깨버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 사람이 정치인 출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인도 뭐 한 막 4선 5선 막 이런 정도 되고 당 대표급쯤 되고 이런 사람이 나와도 야당 의원들은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뭐라 하지만은 안 밀리지. 그리고 여당에서는 또 엄호하고 감히 우리 유력 정치인을 건드린다, 엄호하고 이런 풍경이 가끔 있는 거고, 원래 장관들은 낮은 자세, 아예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의원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한번 깨지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게 뭔 상관이냐. 예산을 그렇게 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짠다는 겁니다, 일부러.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국회의원들도 사실 알고 하는 거다. 이것들이 일부러 이걸 뺐네, 알지 국회의원도.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예산 확보 전략을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대 재정개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4대 재정개혁에는요,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입니다.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짜는데, 공식 명칭 국가재정 운용계획, 그 밑에 줄에 보면은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라고 5년짜리 장기 계획을 짭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과정을 보면은 제가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존슨이라는 대통령, 제가 또 언급이 될 텐데, 존슨 앞에서도 우리 정책론 할 때 몇 번 나왔죠. 존슨, The Great Society,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이 좀 이게 장기적인 비전, 정치는 원래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뭔가 앞으로 미래 사회 우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제시했던 미국의 대통령. 그래서 이 사람이 예산 짤 때 5년짜리 예산을 짜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계획 예산 제도라고 해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PPBS라는 이름으로.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짰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 비전 같은 걸 생각하길 좋아해. 그래서 당장 현안 막 이렇게 급급한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이런 걸 막 그리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4대 재정개혁에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5년짜리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매년. 그걸 언제까지 제출하냐? 요 날짜가 요거랑 똑같아. 120일 전까지. 그래가지고 요걸 예산 낼 때 같이 플러스로 내는 거예요. 향후 우리가 5년간 이렇게 살림을 할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그 중에 이제 일환으로서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합니다. 좀 깊은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깊은 얘기까지 같이 다루자면은요,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뭘 뻔본 거냐면, 우리 왜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동형화 기억나요? 동형화? 선진적인 제도라고 보여지면 그걸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게 동형화. 그 일환인데, 유럽의 의원내각제하는 국가들은요, 연립정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원내각제는 어때요? 의회의 과반을 확보한 세력이 총리를 자기네가 선출해가지고 행정권력을 장악해버리는 거잖아요. 의회 권력, 행정권력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의원내각제하는 국가들이, 유럽에는 대통령제가 잘 없잖아요. 의원내각제하는 국가들이 근데 영국처럼 또 양당제가 잘 되지도 않고, 여기는 이제 다당제가 많기 때문에 다당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비례대표 중심으로. 그래서 이 다당제가 많은데, 다당제가 됐다는 얘기는 과반 확보 정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독으로 총리를 배출을 못해. 쪽수를 모아야 돼. 그래서 다른 당하고 손을 잡아. 그러면 연립정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리랑 장관 자리를 놓고 나눠 먹어. 니네 몇 자리 가져가고 우리 몇 자리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 먹어. 나눠 먹는데 그런데 그러면은요, 그 당들이 서로의 방향성이 서로 100% 일치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도 좀 가까운 당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죠? 가까운 당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욕심이 많더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서 새 대표를 뽑고 우리 독자 노선 가겠다 그랬더니, 니들이 언제나 안 그랬냐? 니들 도움 필요 없어. 이제 막 쪽수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니들 도움 필요 없어. 아쉬울 때는 정의당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는데요, 아니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각 정당이 자기 노선이 있어야죠, 당연히. 아니 누구 정당하고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면은 그게 무슨 다른 당입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른 당원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 당원들이 자기네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저 당은 우리 편이야! 라고 자기네들이 그 피셜 하고 있다가 그 당에서 가끔 딴 목소리 내면, 저것들도 똑같네, 저거. 이러고 욕하고, 이럴 권리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건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고, 그러면 정의당 같은 데는 군소정당은 고민이 많지. 그럼 우리가 뭐 여당 이중대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새 대표가 뽑혔는데, 일단은 독자 노선 가겠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여당이 너무 의석이 많으니까, 여기 손 안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 노선으로 선명성을 강조해야 될 타이밍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데요. 유럽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다 선명성이에요. 다 선명성인데 결국 언제 타협이 이루어지냐면은 내각을 구성해야 될 때. 과반 확보 정당이 없어갖고 대형 정당이 과반은 안 되니까 좀 비스무리한 정당. 그래도 비스무리하지만 방향은 좀 다르더라도 비스무리한 정당. 요 정당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연립하자. 그랬을 때 그 정당이 우리 노선하고 니네 다른데? 이러고서 거기서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을 굉장히 면밀하게 합니다. 야, 우리는 환경당인데 니네는 말이야, 니네도 진보적인 성향은 있지만은 니네는 막 공단 같은 거 만든다고 하더라. 야, 공단 안 돼. 우리랑 연립하려면 공단 포기해. 이런 식으로 딜치는 거예요. 사전에 그렇게 딜치는 거예요. 정책을 조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야지 니네랑 연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정계획도요. 걔네 총리 국회의원 임기 4년 아니야. 그러니까 4년간의 계획을 미리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4년짜리 재정 운용 계획이야. 우리가 집권하는 동안 연립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정책 쓰겠다라는 것을 4년짜리 계획으로 딱 해놓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그게 딱 맞춤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돌아가. 대통령 따로 뽑고 대통령이 대통령 의중대로 끌고 가는데 대통령이 힘이 국회보다 세면은 대통령 의중이 많이 반영되고 대통령 힘이 좀 빠지면은 이제 대통령 맘대로 잘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레임덕이 안 왔어 아직. 지금 임기 이제 1년 반 남았나? 1년 반 남았는데 아직도 40% 초중반의 지지율, 어느 조사에는 50% 육박한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건 레임덕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응? 레임덕이 없어. 왜냐면은 여당 지지율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 여당 지지율보다 더 많이 나오면 여당 의원들도 자기 대통령 못 가. 그 대통령 눈치 봐야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대통령 레임덕이 없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 의중대로 좀 그게 반영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쯤 되면은 대통령이 쫙 빠져. 지지율이 30% 깔딱깔딱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힘이 없어. 그러면 같은 여당에서도 차기 주자는 현직 대통령 같이 욕하면서 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정권에 실망하셨죠? 이러면서 실망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저희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면은 우리 정권이 맡으면서 미숙했던 점들을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부딪히는 장면이 나타나. 그러면 이제 의회가 더 주도해서 예산을 막 끌고 가겠지. 우리는 좀 문법이 달라요. 걔네들하고. 근데 장기적이라는 게 꽂힌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야, 이렇게 좀 장기 비전을 가지고 가야지 말이야. 너무 1년 내만 치중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5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짜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소모피즘, 동영화의 일종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본인의 의중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4대 재정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짜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짜리 계획을.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깊은 얘기까지 좀 말씀드려봤어요. 이게 원래 의원내각제에 딱 알맞는 제도인데 우리는 대통령제지만 장기적인 시야를 갖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이 나왔죠. 이거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과관리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프로그램 예산제도라는 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얘기했죠. 장, 관, 항, 세항, 그 다음에 그 옆에 세세항, 그리고 목이 있는데 그 옆에 세목까지 들어가면 이게 프로그램 예산제도예요. 옆에 세세항이나 세목까지 포함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업 단위들을 쪼개고 활동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과업까지 쪼개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대로대로 전부 다 성과가 어떻게 났는가를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단위별로 짜는 예산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거를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 관 말고 그 밑에 항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항, 세항, 세세항이 중요한 거예요. 항, 세항, 세세항. 이게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다 그랬을 때 예산 짤 때 세출 예산 짤 때 장이다 그러면 뭐였어요? 장 그러면은 그거는 장 요거는 기능별로 그 다음에 관 그러면은 기관별로 항 이게 이제 프로그램별로입니다. 예, 프로그램별로기 때문에 그 항자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거기를 싹싹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관리를 해서 성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산 회계 관련된 부분을 회계 장부를요. 필요한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디브레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그래서 디브레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디브레인 시스템. 그래서 이 디브레인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장부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게 그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런 것들까지 4대 재정 개혁으로 보셔야 되고 이 디브레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모범 사례 뭐 이렇게 또 칭찬받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디브레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외국에서 막 와서 배우려고 하고 막 뭐 그런 대상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가 뭐 저 아무튼 IT 강국으로서 이런 걸 뭐 선도적으로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봐두시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예산의 심의부터 볼 거예요. 예산의 심의 이제 국회에서의 절차 이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